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학과에서 진료도 보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 연구도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이번 심포지움 포럼을 계기로 해서 또 관련된 그런 저작물들을 좀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하고 제너럴한 이런 쪽으로 했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AI 기반이라고 이제 포커싱을 해주신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그래도 조금 넓은 범주로 디지털 멘탈 헬스에서의 성찰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다행이다 싶은 거는 이제 AI만 했으면 이게 반복이 됐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가지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이제 용어들이 등장을 할 건데요. 정신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의학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환자나 또 잠정적인 환자들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이제 어쨌든 진단과 관련된 어세스먼트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나 매니지먼트 즉 이제 인터벤션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AI는 두 가지의 어떤 영역에서 다 쓰일 수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멘탈 스테이투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이제는 다 깔려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학적인 또는 생리적인 어떤 다양한 신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정신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어떤 정보가 이제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하고요. 또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생태 순간 평가라는 거 있습니다. 어, 뭐 요즘은 또 요게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긴 하지만 원래는 생태 순간 평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사람의 그 오늘의 예를 들면 뭐 그 기분이라던가 불안 정도라던가 또 그 순간에 어떤 인지적인 태스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날 그날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 증상들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좀 더 액티브한 어떤 방법론이고요. 디지털 표현형은 그런 액티브한 방법론뿐만 아니라 패시브한 데이터, 즉 뭐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의 센싱을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까지도 좀 더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치료제, 좀 더 공식적인 용어는 디지털 치료 기기인데요. 규제 기관의 어떤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어떤 치료 방법들이 또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개념 등도 등장을 할 거고요. 마지막 개념은 이제 이미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의 어떤 발전 그, 그 속도나 규모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디지털 멘탈 헬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원격 진료, 텔레사이키아트리를 포함해서 디지털 치료제,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정신 건강 앱,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콤이나 헤드스페이스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명상을 표방하는 일반적인 커머셜 앱까지 포함을 해서 좀 바라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디지털 멘탈 헬스 시장은 지금도 많이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코비드 19 때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멘탈 헬스를 어, 케어하는, 매니지하는 이런 이제 방향성들이 많이 잡히게 되면서 그때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디지털 멘탈 헬스를 사용을 하는 이용률을 보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앱을 사용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여성이 좀 더 남성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좀 더 사용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는 좀 더 불안이나 우울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남성은 뭐 상대적인 겁니다만 여성에 비해서는 수면이나 명상 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흥미로운 것은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반적인 이런 디지털 멘탈 헬스 영역에서 이용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또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에 다양한 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정신의학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AI 기술에 있어서 안전한 영역으로 많이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는 가장 뭐 미믹하기가 쉽고 물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 많지만 심지어 이제 뭐 챗GPT의 최근에 어, 가장 많은 이용 목적이 1위가 이제 상담으로 이제 조사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단순하게 치료 목적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담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우리과 영역에서는 이 AI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빼고는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어,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평가나 이제 치료나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따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차와 관련해서. 그런데 일단은 이제 AI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한 정신 건강 상태 또는 질병의 여부를 소위 이제 프리딕션하는 뭐 또는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이제 일부 이제 성차가 보고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텍스트 분석, 그 소셜 네트워크의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자살이나 또는 시기 문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시기 문제를 이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성에서의 시기 문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위 음성률이 훨씬 더 높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성이나 얼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뭐 분석함에 있어서 여성에서 좀 더 정확도가 높다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어, 디지털 치료기기, 치료제도 이제 남녀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유의한 차이는 없다라고 보통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좀 유의한 좀그큰 차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률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멘탈 헬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별의 차이들을 좀 보고를 하고 있었고 또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성차들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약본이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통계를 봤을 때 그 디지털 멘탈 헬스 영역에서 다양한 이제 섹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브로드하게 디지털 멘탈 헬스에 있어서 공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각자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성별로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호 요소를 살펴보면 여성으로 봤을 때는 치료 제공자 요인이나 공강대 형성, 전문가 자격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비용이나 대기 시간, 익명성을 좀 더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그 좀 흥미로운 이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I 챗봇 상담 같은 경우는 사용률이 이제 남성이 좀 더 높은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을 했을 때 발화의 양, 대화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이 훨씬 많은 걸로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여성은 일단은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걸 좀 더 선호를 하는 걸 엿볼 수가 있고요. 남성은 오히려 그냥 그런 거 없어도 그냥 AI를 통해서 안 기다리고 익명성이 보장된 사용을 더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용자 패턴들을 보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치료자의 관계, 결국 이제 사람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쨌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한번 이런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 사용 빈도나 그다음 완료율은 남성보다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한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컨셉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멘탈 헬스라는 게 이제 뭔가 여성적이다. 이거는 이제 꼭 그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남성의 측면에서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아, 어, 약함을 인정한다? 뭐 이런 이제 어떤 편견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참여를 회피하는데 대신에 어쨌든 익명성이나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약간 목적 지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디지털 멘탈 헬스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선호를 하거나 또 서비스 중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제공해 주는 거를 많이 쓴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만 딱 놓고 봤을 때는요. 청소년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 대비 이제 스마트폰 자체의 과히 좀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 표현을 하는 뭐 로깅을 하거나 기록을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쓰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온라인 상담에서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 치료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뭐 실제 이제 임상에서도 굉장히 지금 문제이긴 한데요. 자해 관련 노출을 이제 또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은 사실은 이제 채널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치료로도 쓸 수 있고 또 위험에 노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러한 다각도로 조금 현황들을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좀 게이미피케이션이 되어 있거나 목적 지향성이 되어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익명성을 좀 더 중시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선호를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러한 뭐 멘탈 헬스 앱들이 엄청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사용 중단율이 이제 훨씬 더 높은 것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성에서는 이제 관계 지향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사용은 이제 남성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사용하면 잘 사용을 하더라. 아, 남성 같은 경우는 AI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용도가 높은데 아마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익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지향적이 좀 상대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AI 치료의 어떤 좀 부족함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고 수용을 할 수 있겠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결과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멘탈 헬스 앱을 우리가 계획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이것의 어떤 성별 수용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인 어떤 개방성이나 치료적인 공감대, 치료 동맹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따가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남성과 같은 데서는 조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익명성을 중시하거나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 좀 더 목적 지향적인 그러니까 성취, 이 자기 주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AI 치료가 결국은 이제 챗봇 기반의 이제 치료일 건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남성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동일한 어떤 맥락에서 AI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거꾸로 물어봤을 때에도 여성이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이제 차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제 아까 그 스마트폰 과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론은 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일관된 거는 이제 여학생이
스마트폰의 어떤 부정적인 사용, 과의존이나 과사용, 그다음에 SNS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여학생에서 취약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정신 건강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지대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개입, 중재를 했을 때 여성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중재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여학생에서 이러한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멘탈 헬스 케어를 할 건데 거꾸로 또 중재를 하는 것들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AI를 통해서 어떤 진단을 했을 때 또는 어떤 정신과적인 상태를 파악을 했을 때 이것의 어떤 그 성별 차이를 이제 좀 찾아본 연구들인데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해서 뒤에 요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이제 남겨진 대부분 게 텍스트죠. 텍스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시기장애라면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뭐 거식증, 그다음에 이제 대식증, 그러니까 뭐 폭식장애나 또 거식증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이제 중한 질환을 다 시기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위음성률, 거짓 음성률이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높더라, 한 16배 이상 높더라라는 것을 보고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뭐 이제 논하고 있는데요. 이유의 편향의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은 시기 자체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냥 자기가 표현함에 있어서. 근데 남자는 이제 SNS에 뭐 먹는 거와 관련돼서 애시당초 표현을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이 문제가 있는 남성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 자체가 이제 커멘트가 더 많으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향의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이제 프리딕션을 함에 있어서 특히나 시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애시당초 그런 문화나 표현 자체가 이제 성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SNS 사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이제 맞추기 위해서 차이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이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 편향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한 해소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음성 분석과 관련된 건데요. 음성 분석은 이제 음성을 통해서 이제 어떤 뭐 우울증이나 뭐 또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는 연구들이 사실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울이나 불안의 일반적인 유병률이라고 할까요? 보고율이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높거든요. 뭐 많게는 뭐 2배 이상 높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성에서의 어떤 AI 탐지율이 남성에서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요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일, 일관되게 이제 AI 탐지율이, 음성을 통한 이제 우울이나 불안 탐지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낮고요. 또 인종에 따라서 점점 낮아지는 이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앞서도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인사이트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여러 형태의 데이터셋의 불균형,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부분, 또 학습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불균형에 의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인들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의 어떤 편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성차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의 성별의 어떤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짤 때 있어서도 이런 이제 성별 간 차이를 구분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런 SNS 이런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정서적인 표현을 기본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남성은 좀 더 이제 사실 중심적인 워딩을 많이 쓴다라고 봤을 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애시당초 학습을 하거나 프리딕션을 할 때
이걸 반영하지 못했을 때 이제 이러한 정확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이제 임상 연구 또는 임상 시험을 짤 때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저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가장 뭐 큰 리미테이션은 시간과 돈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성별을 고려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이제 헉헉대면서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연대나 이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화 방법론은 저도 뭐 찾아봤는데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데이터 자체가 편향이 크다면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을 써도 이 편향을 완벽하게 우리가 캐치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원격 의료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원격 의료를 하냐 안 하냐가 아직도 논쟁이지만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는 논쟁을 한다는 걸 굉장히 이제 의아하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부터는 거의 이제 디폴트로 이제 원격 상담을 많이 하고 정신의학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용이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맹점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때 이제 텔레헬스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특히 정신 건강에 있어서 사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여성에 있어서 사용률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여성이 사용률이 높은데요. 그 후진국으로 갈수록 후진국이 사실은 이제 텔레헬스가 이제 후진국에서부터 발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전화나 뭐 이런 걸로 예전에도 많이 ODA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화상으로나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 태블릿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어떤 성차들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여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어,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성차가 너무 크고요. 남자가 이제 더 훨씬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어, 동일한 맥락에서 이제 리터러시도 이제 여성에 있어서 후진국으로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진국은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여성에 의해서 많이 사용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디지털 기기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코비드 19 이후에는 여성들에 있어서도 그 새롭게 이제 디지털 기기를 구입을 해서라도 또는 내가 쓰면서라도 이 원격 의료를 많이들 활용을 했었고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아까 나왔던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사용률이나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완료율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챗봇, AI 이 챗봇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히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좀 더 선호도는 기본적으로 높은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여성이 포커싱을 하는 부분, 치료에 있어서 정서적인 지지나 공감, 치료자 동맹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페이스 투 페이스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성은 그거보다는 이제 빨리 하고 익명적으로 하고 좀 싸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더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 디지털 CBT 그 참여도를 보면 결국은 이제 여학생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들, 네, 이제 좀 더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에 선호도를 보고 있고요. 남학생은 훨씬 더 이제 목표 설정하고 자기 관리하고 뭐 게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선호도를 보인다라는 연구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라서 제가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미처 못 메일을 놓쳐서 제가 미처 공유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마치고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특성들, 선호도, 그다음에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사실은, 이제 앱 서비스를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성별에 맞춰서 이제 어떤 거에 좀 더 디자인에 강점을 둬서 이 앱이 펼쳐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뭐 개인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화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일반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개인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성향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연구를 진행하거나 효과를 평가할 때 있어서는 이 인터페이스가 어느 성별에 좀 더 적합하게 인터페이스가 맞춰져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치료 프로토콜도 남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계성 강화를 통해서 이제 앱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특히나 이제 여성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라고 한다면, 사람과 이제 이 디지털 AI가 좀 더 혼합을 해서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건 좀 넘어가겠고요. 이 워봇이라고 이제 스탠포드 심리학과 팀에서 개발한 굉장히 오래된 GPT 챗봇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AI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성에서 좀 더 이제 우울이나 불안에 이제 효과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치료 유지율을 보시면 이제 남성에서 조금 더 AI 챗봇을 선호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에서 효과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산후 우울증 연구를 보면 뭐 굉장히 이제 수능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오늘은 가져오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이제 산후 우울증 관련해서 약간 간편한 이제 디지털 멘탈 헬스 앱을 어플라이해서 최근에 이제 논문을 이제 낸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여성은 텍스트 길이가 좀 더 크고 감정 표현 사용 단어가 훨씬 더 많더라,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아까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냥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제 굳이 언급은 안 하겠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성차와 관련해서 그게 뭐 효과에 대한 평가든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된 평가든 아니면 AI와 관련된 평가든, 사실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런 성차와 관련된 어떤 언급이나 고민, 이런 것들은 제가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게 처음부터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과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규모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발목을 너무 잡는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균형 잡힌, 그리고 아까도 이제 교수님들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편향이 심해진 디지털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클 수가 있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규제 측면에서의 언급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반한 어떤 정책적인 유인들이 있어야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나 특히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좀 눈을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는 뭐 이런 뭐 가이드라인은 이제 여러 가지 만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이제 자세히 다 들여다보지 않아서 놓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다른 그 주요 국가들 또 연합체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제 APA라고 이제 미국 그 심리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 이제 이런 AI 편향성 평가와 관련된 이제 행동 강령을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마이너리티 젠더
데이터 최소 40% 이상은 데이터에서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제 배웠었습니다. 요 부분들은 제가 언급한 부분들이라서 넘어가겠고요. 앞으로 개선 방향들은 이제 오늘 이제 이 좋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다 스테이트 홀더시잖아요. 뭐 연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관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계몽을 해서 이제 좀 더 논의들을 이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차에 대한 어떤 반영들을 각 단계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어,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많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이제 성차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이 또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우리가 결국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희박한 근거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젠다를 토픽을 이렇게 끌고 나가기가 사실은 제가 힘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앞서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이미 이제 연구들을 하셨지만 이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쌓여야지 이제 이런 그 추가적인 미래 연구들을 우리가 좀 붐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